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빚이 많이 늘었다. 이재명 정부 저 분양 안 하고 임대하더니 빚이 얼마가 늘었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사실 그런 공격을 받기 싫어가지고 다 분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다 제가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이런 점들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음 이거를 분양해가지고 개인 사유물로 만들어서 그걸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능력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역세권에 한 뭐 15평, 좀 맨날 6평짜리 살아서 서럽다는데 미혼일 때는 한 15평, 결혼해서 아이 나오면 한 20평, 아이 둘 나오면 25평, 30평, 셋 나오면 40평, 이런 거 임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역세권에 가까운 데다가 임대를 주자. 장기간 살 수 있게 해주자. 실제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바꾸려고 하니까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분양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리고 거기에 또 동지한 사람도 많은데 오늘을 보니까 의외로 적어서 다행입니다. 정책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전에 우리 정책실장님 오셨나요? 저기 계시니. 전에 우리 왜 부동산 조사 본부 이런 거 만들어도 안 됐잖아요. 부처의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오늘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또 있네요. 예. 부동산 조사 요원. 감독관, 예. 네. 이것도 사실은 꽤 규모가 큰 인력들일 텐데 예. 세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시 부동산에 관한 예. 뭐 조사도 하고 이런 거주 실태 조사, 그다음에 투기 조사, 자금 조사, 알겠습니다. 부동산 예. 질서 위반 사법 조사, 예. 정책 이런 걸 맞는 실제 대한민국이 그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다시 검토하기로 하죠. 지난번 것도 조금 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거 할 때 이거 추가하고요. 네네. 말씀하신 그 임대 지금 오늘 말씀하시면 이제 수요가 많이 바뀐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심층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서베이해서 네, 그쪽 임대 쪽을 공급하는 방안도 그러시죠. 좀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분양하지 말고 임대하자가 많다는 건 놀랍죠. 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정서가 바뀐 겁니다. 네, 네. 이전에는 임대 그 무슨 포퓰리즘이냐, 무조건 분양, 이게 대세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이 많이 늘어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 공동체 질문 짧은 질문 하나만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뒤쪽에 네 남성분. 손을 아주 많이 들었는데 기회를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박유빈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정지용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의 형태가 과연 지금 신혼부부 위주로 많이들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혼한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네 결혼하면 나한테 니네 애들 맡겨라. 나는 뭐 프리랜서로서 너희의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캐나다에서 BC주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을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홈쉐어 방식으로 이제 케어하는 방식의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자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 다른 친구들의 아이들을 제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돌보고 뭐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저의 이점을 좀 가져가기 위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형태의 가정 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런 가족 공동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뭐 일정 이상의 아이들을 함께 뭐 관리하거나 보육한다면,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함께 사는 홈시어 방식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핵 가족화된 사회에서 앞으로 핵 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혹시 정지용 반장님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성이 더 함께 살기도 하고 남성이 함께 살기도 하고 아이가 저도 결혼은 했고 아이는 없거든요. 네, 10년 차 결혼한 지 10년 차는 되었고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거꾸로 애 낳지 말라고 우리 애 좀 봐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집에 또 놀러 오면 저희가 좀 최대한 돌봐주고 그러면 친구는 좀 더 쉬고 뭔가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가끔이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형태나 갖고 있지 않지만 저도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가 꼭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은 똑같이 드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 세대를 좀 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근데 뭐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도 단편적으로 있지만 여러 가지가 정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네, 그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온 한 아이 엄마 김진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애가 하나 있고 이제 이 아이가 39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둘째 생각이 슬슬 나요. 저는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뭐 가능하면 셋째, 넷째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 입장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출산해서 애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입장의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현실적으로 아까 새쌍둥이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돈 문제 맞아요. 돈 문제 맞습니다. 맞고요. 둘째로 제일 중요한 건 여성의 삶인 것 같아요. 저 애 낳으려면 일단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저희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이 생활이 아이 하나 딱 키우는 이 세 가족으로 금액이 딱이에요.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딱 맞아서 여기서 애 더 낳으면 저희 휘청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주택이 조금 더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분양에 손들었는데 왜냐하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둥지를 지어야 애를 낳아요. 근데 저는 제 집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애는 계획으로 가진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집이 일단 있어야 그래야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또 애가 가져져서 뭐 오케이 됐지만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은 저랑은 반대로 되게 현실주의자 입장이라서 둘째 안 된다. 우리 집이 시청하고 우리 노후는 어떡하냐. 근데 또 저는 너무 낳고 싶어요. 애가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그래서 너무 낳고 싶은데 우리 신랑 말대로 맞는 말이야. 근데 또 어르신들은 맨날 지나가면서 한 대씩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 더 나. 애들 밥그릇은 지네가 달고 나오는 거야. 하나 더 나.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왜냐면 제가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 삶은요? 그럼 제 삶은요? 저는 이제 애를 가지게 되면 기존에 끊겼던 제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커리어가 이미 저는 아예 절단.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요? 저는 이미 강원 청년센터라고 제 춘천에서 와서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날라오는 문자들 맨날 그거예요. 제 마음 살펴주겠다 와라. 너가 일자리가 없어서 네 마음 슬프지 와라. 내가 상담해주겠다. 혹은 자소서 써주겠다. 저도 자소서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감 있는 그런 얘기만 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제 커리어가 혹은 새로 생성되거나 혹은 있었던 커리어를 연장할 수 있게끔
시간제 인턴 같은.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풀잡은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저 4시에 하원 해가지고 지금 이거 끝나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시간적으로라도 일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게 혹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낳을 수 있게. 셋째도? 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인데 어떤 게 저는 가치에 맞는지를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첫째,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지원, 사실 그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겠죠. 이게 첫 아이일 때 지원하고 둘째 아이일 때 지원이 거의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죠?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가끔씩 셋째 아를 낳으면 뭐 대학 등록금 면제, 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파격적 지원을 가끔씩은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차등을 둬서 더 많이 해주는 거 괜찮다. 한번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2명은 곱하기 2가 온당하다. 나중에 그 복지부 장관께서요. 이건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출생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옛날에는 개인 일이었는데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었잖아요. 뭐 애 낳든지 말든지 키우든지 말든지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그건 전적으로 개인 문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공동체의 존속 문제가 됐어요.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는 게 지금은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절멸하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이제 공동의 문제가 됐다. 이제 국가적 과제, 공동체의 과제가 됐으니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원이 너무 당연하게 됐는데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낳을 경우는 개인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내가 셋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둘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차별도 하냐. 첫째는 왜 더 불이익하냐. 불이익하잖아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첫째는 지금 월 10만 원인데 둘째는 15만 원, 셋째는 20만 원 뭐 이렇게 구상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10만 원밖에 안 해줘? 뭐 첫째로 난 게 뭐 죄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첫 애를 낳는 사람이 둘째 낳는 게 쉽죠. 근데 둘째가 셋째 낳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만. 개인의 고통, 힘든 것만 해결이 된다면 그죠. 그 측면에서는 국가 정책으로도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청년이 불안이 아닌 희망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것을 돕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별도의 발제가 없이 진행됩니다. 일자리, 주거,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주제처럼 청년들이 당면한 과제도 있지만 각자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삶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융, 참여, 교육, 생활, AI, 미래의제 이 그 파트에서는요.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3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의견이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유롭게 지금 의견을 올려주시면 대통령님과도 함께 의견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오픈 채팅방 저희가 다 작성을 해주셨네요. 미리 사전에. 네, 첫 번째 들어온 화면들이고요. 직접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작성을 해주신 걸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 내용
한번 얘기해 보고 싶네요. 과학기술 분야 관련된 청년 우수 인재 유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과학기술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 질문 해주신 분 계실까요? 네, 중간에 하얀색 옷 입은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관련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결희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학기술 분야 청년 우수 인재들이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해당 부분에 관한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봐보면 청년 우수 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청년 과기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재를 양성을 해놓으면 그 청년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또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능력이 결국 국력과 맞먹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단순히 지원해서 그치지 않고 많은 우수 청년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좀 구현해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혹시 한 말씀 더 붙여주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저희 세 번째 남성분께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AI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청년 인턴분께서 말씀하신 건 정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남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지금 대학원생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유출도 걱정이지만 사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저는 수도권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은 결이 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정책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수도권을 나가는 걸 막자가 주였다면 저는 좀 더 공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제 이제 5년 동안 6만 명 청년 인재를 뽑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수도권 쏠림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제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지역에서 1,000명 정도를 지역 쿼터를 만든다던가 물론 이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대기업이 내려온 입장이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무라면 해외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서울로 가도 되고 대구든 광주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걸 여기 정착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면 누구나 오려고 할 텐데 이 일자리를 사실상 인구 개수처럼 매겨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인재 유출도 문제인데요. 교수 유출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서울대랑 카이스트로 교수님들 많이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 그 교수님 어떤 분들이냐?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들이죠. 가장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의 교수님, 우리의 가장 수업에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현장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그 하정우 수석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수석님. 예,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들이 사실 이 국무회의 많이 보거든요. 거의 연구실 장관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수석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과기원이나 아니면 또 과기원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미래계획 수서 가져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주셨고 먼저 그 지역의 발전 이제 양성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7월 말 정도에 이때 지스트에서 오셨으니까요.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R&D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관련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보내고 회사를 보내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산업, 인재, 기술들을 거기에 규제 혁신까지 토탈 패키지로 해서 그 지역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산업 발전하고 경제 성장하고 이것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어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다니고 계신 지스트도 있고 또 한전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기, 전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AI 분야에서는 전국 그 어떤 대학보다 강력한 연구 역량, 교육 역량 그리고 더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그 지역을 굳이 떠나지 않아도 여기가 가장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토탈 패키지를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 그 개별 지역들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전반에 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그리고 인재 유출 혹은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전주기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단기 대책들, 그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 학위를 진행을 하면서요. 그리고 어떤 박사 후 연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들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연구소라든가 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업과 대학 혹은 연구소와 대학의 겸임을 통해서 어떤 처우 부분도 해결하면서 연구 자율성도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R&D 연구에 있어서 행정 소요도 너무 많고 풀칠하는데 시간 써야 되고 제안서 뭐 수백 페이지 써야 되고 결과 보고서 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행정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혁신을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과학자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지역의 거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과기원과 지역 거점 대학들이 함께 연계를 해서 각각의 지역의 산업 특화된 어떤 과학 기술 분야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래는 10월 초에 그 지스트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간담회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선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AI 말고 이제 다른 부분. 네. 잠시만요. 안 하신 저쪽 끝에 그 남성분 안경 쓰신 남성분인데 두 번째 분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4학년 재학생이자 취준생입니다. 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중 취업 및 인턴과 관련된 제안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기업들이 이제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취업 시 이제 대학생들은 인턴 경험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부, 지자체, 지역 기업이 이제 협력해서 제공하는 인턴십도 있으나 이제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장기가 많고 이로써 학교 재학 중이거나 방학 때 단기로는 활동하기가 어려워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산학협력 인턴도 이제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서 제공하는 이제 부분도 있으나 채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3명 이하 정도로 그리고 경쟁도 역시 치열해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미국 백악관에는 매년 화이트하우스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청년들이 공공 서비스 리더십과 팀워크를 함께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써 청년들은 스펙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치,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좋은 정부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방학 중이나 아니면 단기로 좀 짧게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실 인턴십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대통령님의 생각이 좀 어떠하신지 묻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 인턴십 연수할 만한 공간들이 있나요? 한번 지금 있는 곳은 그나마 조금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옮기면 청와대로 옮기면 거기는 더욱더 과제일 것 같은데요. 뭐 꼭 청와대 내부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삼청동 주변에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안에는 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 같습니다. 원래는 다른 부처나 그 공공기관 또는 기업들한테는 그런 걸 막 권장하면서 대통령실은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물리적 공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긴 한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화면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화면을 받았었어서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 네. 그 두 번째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위해 보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청년미래센터도 이제 생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신복지수의 청년 대상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해주신 분 계실까요? 네. 그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에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이 서포터즈 기관 안에서 활동 중인 청년 이채원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자리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 자립준비 청년 이야기랑 이공계 이야기를 좀 하러 왔는데 후자는 많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자립준비 청년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의 목적은 우선 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해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힘써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이 생활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총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아동 보호 기관이 계시고요, 보호 시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위탁 아동들을 맡아서 지원하는 가정 위탁 지원 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이 아동들이 보호 종료가 된 이후에 이 아동들이 청년으로서 정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기관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사실 아울러서 정부 측에서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주무부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람개비 서포터즈 하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 보호 그리고 이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모두 분산되어서 산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는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발견한 사례였는데요. 이제 여성가족부 소속 쉼터 출신 청소년 분께서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되셔가지고 자립을 준비하시려는데 정작 자립준비 청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라고 올해 7월에 게시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케이스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이제 바람개비 서포터즈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그러한 배제되는 경우들을 몇 번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부 컨트롤 타워가 일단은 좀 존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실무진 분들과도 사실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무진 분들의 사후 관리 능력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이 청년들을 사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실무진들에 대한 상당한 인력 충원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사실은 실무진들 사회복지사 분들인데요. 굉장히 일 많고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후 관리를 향상하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큰 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여성가족부 장관님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이 제가 어제 오늘 청년 공감 콘서트에 나가니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제가 10대인 딸에게 물어봤더니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으라고 했는데 아까 오픈 채팅 통해서 아까 김진희님 그 부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했더니 춘천 지역에 저희 세일센터가 광역가 지역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김지희님이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저희가 행정이 닿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찾아보고 저희가 꼭 김지희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어제 국정질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대상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렇지만 되게 세밀하게 저희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순히 아니라 자립 지원을 해야 될 부분과 저희가 또 가정박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지원하는 중에 자립으로 나아갈 때 저희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말씀하셨던 그 수당의 차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제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됐더니 그 부분이 저희 극복되어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립지원 수당이 50만 원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청년기 말씀을 잠시 드리면 사실 저희 청년기는 많은 갈등 혼란 중에 제가 예전에 월미도에 갔을 때 어떤 큰 바위에 새겨진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딱 뜨거워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청년은 조국의 미래다. 굉장한 갈등 속에 방황하면서 바닷가를 찾았을 때 청년이 조국의 미래다라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 잡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미래가 바로 여러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번 주가 청년 공감 콘서트로 계속 여러 콘서트 하셨던 것을 제가 다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매일이라도 이런 콘서트를 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픈 채팅에 글 올려주셨던 분들 가능하시다면 여성가족부의 청년 자문관으로 활동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오늘 더 많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지금 200명의 청년들이 들었습니다. 네, 연락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진짜 절박해서 한마디만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받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만 30이 된 청년 박예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세간에서 말하는 은둔 고립 청년 생활을 냈고 지금 이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언론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은둔 고립 청년이 매우 많고 한 추정치로 60, 80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대로 집계가 된 게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낭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어떤 면에선 불편하지만 과거와 지금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의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뭐 가정 폭력, 학교 폭력, 교사들의 폭력, 그리고 체육계 폭력 등 군 면제로 피할 수 있었던 군내 가혹 행위를 제외하고는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대통령님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던데, 네. 여기서 사족을 잠깐 달자면 뭐 경기도 교육청에 그래서 제 피해에 대해서 진상조사 좀 해달라고 요구하니 그냥 깔끔하게 천에 터진데, 네. 그래서 뭐 제가 단단히 벼르고 있고요. 네. 뭐 이건 제 개인사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은둔 고립 청년들의 발생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폭력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도 돌아오는 게 폭언과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거기에서도 어찌저찌 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처럼 절망하고 그리고 신물나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이런 폭력이 만연한 공간에서 어떻게 성적이 나왔다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돌리는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이 의수되고 살고 있는데 이건 딱 잘라 말해 고문의 힘이고 노예동원의 힘이죠.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사악한 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이 은둔 고립 청년들에겐 또 다른 끔찍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축구로 예를 들자면 박지성, 손흥민 선수 같은 인재들도 이런 환경에 신물나서 그만둔 사람들이 제가 장난컨대 한 3-4명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사회적으로 보면 저를 포함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성적과 효율을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주장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바는 폭력 발생의 차단과 피해자의 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엄벌과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은둔 고립 청년들의 발생을 막고 이미 발생한 은둔 고립 청년들의 회복을 도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정이 좀 나아져서 이렇게 나와서 의견을 밝히기도 하지만 은둔 고립 청년들이 그 특성상 이런 어려움과 피해가 있음에도 말하고 밝히기 힘들고 그저 방구석 같은데 박혀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이들의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찾아가서 진상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립운둔 청년 실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인 뭔가 그 구축된 게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 반영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못 하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 올려주시면 대통령님께 꼭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양한 청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리를 마무리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세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가부 장관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성의 우리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제 바꿀 텐데 제가 보니까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이제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입는 거는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서는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가끔씩은. 근데 이거를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70.3%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0.1% 많은 70.4%는 남성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저는 여성들의 차별 느낌을 이해하거든요.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돼 있는데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대체 몇 가지 뭐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꼭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종합 토론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조사를 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그건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보통 우리의 미래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라기보다는 현실의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방향을 바꿔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야말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꼭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는 대통령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사진 찍기 전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단상 위의 태극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통령실 청년 담당관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청년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행 방식을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서 5분의 청년 여러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세션에서는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청년 여러분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세션에서는 특히 저희가 여러분께 사전에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쪽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신 의견들을 화면에 띄워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단순 질문이나 개인 민원보다 오늘 다들 어렵게 모이신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어려움 또 청년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제안해 주시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30 청년 소통 공감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님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번 주 주간에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있으신데 행사 시작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할 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저 뒤에도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도 깨어와 계신데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과 제가 살아왔던 청년 시절을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물질적인 기초 수준은 되게 높아졌죠. 뭐 밥을 굶지도 않고, 그래도 뭐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직업의 질의 차이가 좀 있지만 굳이 뭐 구한 다음에 또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지 않다는 점.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가 희망적이냐. 당장의 상황이 좀 나을지는 몰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다. 뭐 10년 후, 20년 후, 또 내 자식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느냐의 차이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던 시기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는 시기였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산업화된 소위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그래서 당장은 어려워도 정말 오늘이 어제와는 다르고 내일 모레는 오늘과는 당연히 더 낮게 변했을 거라고 믿어졌어요. 뭐 임금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오르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뭐 웬만한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호봉제에 의해서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뭐 퇴직금도 있고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잘릴 염려도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안정성도 없고 또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또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제 고난이 좀 생겼기 때문에 새 정부가 해야 될 길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 저녁에 이제 청년 관련 정책 논의를 하느라고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거기 통계 자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일면은 또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계신데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이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든다면 취업을 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한 것 같다.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군대도 가야 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뭐 등등.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다음 그 단계부터는 남자가 더 우대되는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간부도 별로 없고 상사도 별로 없고 다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돼 있고 시설도 남성 중심이고 어쨌든 유리천정 같은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서 취직한 다음부터는 여성이 차별받고 취직하기 전에는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일면도 타당하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세상이나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저는 청년 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래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대동단결이 되잖아요. 그죠? 기성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들이 사실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기회 총량이 부족해서 과거에는 경쟁을 사실 행복하게 했죠. 야, 우리 서로 너가 1등 하나 한번 해보자. 너 1등 하면 그래 축하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경쟁이 전쟁이 돼가지고 반드시 친구는 죽여야 된다. 와 비슷한 상황이 됐죠. 원하면 내가 죽으니까 뭐 이렇게 됐죠. 이유는 단순하죠. 기회 총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경쟁이 너무 극렬화된 거예요. 뭐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작은 기회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묘한 기술을 다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잔인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가까워야 될 청년 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이 편을 지어 다투는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미워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지역적 갈등도 심하고 세대 간 갈등도 심하고 남녀 간 갈등도 심하고 여하튼 갈등이 심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저성장은 사실 매우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좌절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이제 전환을 해야죠. 기회를 만드는. 그래서 새 정부가 또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이죠. 정말 이 지도를 보면은 이 거대한 이 대륙이 귀퉁이에 완하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독립 자주국가로서 수천 년을 이어오고 지금도 뭐 남들이 보면은 막 정말 위험한 상황, 나라가 망할 듯한 또는 나라가 망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말 그 안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백성들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오지 않습니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지금은 자랑할 만한 나라가 돼 가고 있죠. K-팝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K-푸드, K-컬처.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 뭐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도 주력하지만 사실 문화 부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각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기회를 좀 만들고 그래서 새롭게 리셋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미안하다고 그냥 좌절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또 다투고 세월 보낼 수는 없는 일이어서 오늘은 여러분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답이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런 기회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점점 전에는 이렇게 실금을 그었는데 요즘은 실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벽을 쌓아서 접촉이 잘 안 됩니다. 어제 마이클 샌델 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벽이 높다. 뭐 그런 말씀을 잠깐 했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같은 공간 안에 살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와주신 분들도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그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청년의 사회 진출입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마주합니다. 청년이 사회에 나아가기 위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과정을 청년 두 분께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청년 목수 김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를 찾아 현장으로. 네, 저는 첫 현장직 방충망을 시작으로 21살 때부터 현재는 목수로서 성장하고 있는 23살 김연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마주한 현장직인 방충망 사업을 시작했을 땐 제게는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의 목표는 사업성과 색다름으로 시작했지만 책상 앞에 답답한 일상을 좀 벗어나고자 자유롭고 역동적인 현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이상하게도 오늘도 출근이네 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술에 더 빠져들게 됐고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면서 이게 내가 가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기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열정이 결국 저를 현장직 중에서도 가장 기술 난이도가 높은 목수의 길로 이끈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으로서 현장직에 좀 도전하고 버티는 일은 생소하려만치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좀 편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편견을 깨고 싶었고, 더 해내어서 많은 이들에게 어린 여성 혹은 청년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현장이 저를 좀 움직이게 했고, 시작하기 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의 정점이라는 그런 열망이 저를 매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술 기반 현장직은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만이 성공이라는 편견 속에서 진로 탐색과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현장직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신다면 현장 기술직 또한 자부심과 성취심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성공의 길로 당당한 다양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월요일 아침 출근 때부터 9시 눈 뜨자마자 너무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요일 아침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청년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어서 강원도 홍천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가를 모셨습니다. 김성훈 업타운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없던 컨텐츠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주식회사 업타운의 대표 김성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업타운은 청년들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업타운의 이름처럼 답답한 도심,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각기 다른 테마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셜링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인구 소멸 지역 농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이장과 함께하는 낭만 촌캉스, 네, 그리고 도시 청년들의 농활 체험기 등 수십 가지의 소셜링 콘텐츠로 2030 청년 세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천에서는 평균 연령 70대 깡촌에 20대 청년 수만 명이 몰려오는 힙한 농촌 청년마을 왓썹타운도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새로운 모델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대통령님, 그 강원도에 한번 오시면은 청년들이 어떻게 농촌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에너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안 오셔가지고. 저기 말고 딴 강원도. 저기 와봐달라. 네, 다음에는 홍천으로 와주시면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사회에 진출할 때, 또 창업에 도전할 때 정부 지자체에 원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관계, 소통 측면에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때 실제 필요한 것들은 저는 돈보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원의 초기 창업 비용보다 창업에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팀원 1명, 멘토 1명, 그리고 지역의 신뢰 한 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나 만난다 하더라도 시간, 돈, 그리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과의 일상소통에 빈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공과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성을 띠는 몇 명의 소수 의견, 그리고 개인의 민원 위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범한 청년 다수의 하루, 그리고 경험, 문제들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데이터로 쌓이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슈들이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부의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바우처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소액이라도 만남, 그리고 모임, 그리고 연애, 혹은 창업 해커톤 등 직접 사람을 만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직접 공공 청년 소통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소통 창구는 청년들에게 너무 허들이 높고 솔직히 보수적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브리타임, 직장인들의 블라인드처럼 조금 라이트하게, 가볍고 편안하게 청년들이 공공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실명 인증은 하되 댓글이나 게시물들은 익명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거, 취업, 창업, 그리고 정신건강, 일상 등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생활 이슈들을 수집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은 대통령님 온라인이 편합니다. 그래서 네, 분기에 한 번씩 여기 계시는 장관님들이나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직접 스트리머가 되셔가지고 BJ로서 온라인에서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더 많은 청년들의 일상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통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고, 집단지성으로 쌓아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게 또 다른 유형의 K민주주의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청년은 쉽게 말하고, 그리고 정부는 정확하게 듣는 구조, 선순환 모델로서 설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라는 문장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청년 여러분들의 발제를 듣고 여기 계신 참여자분들,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각 부처 장관님들도 오셨습니다. 뒤쪽 중간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장관님들과도 함께 논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번 주제에 대해서 객석에 계신 분들 중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께 발언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제가 저기 끝에 하얀색 안경 쓰신 분,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학보사 숙대신보의 편집장 임규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목소리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보사 편집장으로서 대학생과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대신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단기 알바나 불안정한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턴, 현장 실습, 대외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해당 활동들이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에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일경험 사업 같은 그런 정책들을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참여 가능한 직종들을 더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청년들의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일자리, 알바나 인턴 현장 실습이 아닌 좀 더 청년들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패널 분들께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와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장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대본에 없던 거 아니었나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에서는 경력직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82%가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도 못해서 경험이 없고 경험 없이 취업 못한 악순환이 빠지고 있는데요. 방금 아까 저 친구 말씀처럼 정부에서는 일 경험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엊그저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민간에게 좀 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EU에서는 유스 개런티라고 해가지고 청년에게 대한 좀 더 주자는 건데 새 정부에서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하고 좀 협의를 해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청년 쿼터를 좀 늘려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떨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차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좀 대체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장기간 보러 가려면 그런 자리에는 또 청년들이 가가지고 경험을 쌓는 그래서 뭐 한 일석이조로 기성세대들은 편하게 육아휴직이나 또 장기휴가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빈자리는 또 청년들이 가서 또 경험을 쌓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시면은 잘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얘기해 줄까요? 우리 학보사 오늘 학보사에서 꽤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여튼 반갑고요. 지금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 부탁을 해가지고 청년들 좀 뽑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몇만 명 신규로 아마 청년들을 신입으로 뽑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그러면 계속 확대돼서 갈 거냐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죠. 물론 뭐 삼성은 계속 하겠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경력직을 단기로 뽑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영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째로 효율적으로 이미 훈련된 사람을 뽑았으는 게 이익이다. 뭐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냐? 옛날에 다 신입 사원 뽑아가지고 교육 훈련 시켜서 일 시킬 때 이때는 그러면 그 경력직을 뽑는 게 그러면 더 유리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죠. 당시에도 경력직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았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악순환인데. 당시에는 일단 취직하면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뽑으려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잘 안 나와요. 서로 그렇게 체계화돼 있으니까 경력직 뽑는 게 쉽지 않고 근데 할 수 없이 당연히 신입사원을 청년들을 뽑아서 일정 기간 교육시켜서 이제 제대로 된 업무에 투입하는
그때까지 약간의 비용이 나겠지만 또 다시 제대로 된 일을 하면 또 성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진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종신 고용, 정년 보장이 잘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신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이슈가 있죠.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니 전환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쓸 거라도 일단은 뭐 한 2, 3년 계약으로 연 계약으로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게 또 쉬워지니까 다 이렇게 다 전환을 해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길에서 스스로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쌓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적으로 정규직 취업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문화. 과연 그러면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것이 반드시 기업한테 유리하냐? 사실 불리하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게 있다고.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K미디어 관련해서 좀 더 청년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산다 이것을 좀 인터뷰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와 주실 거죠? 네. 그리고 또 청년 매칭 자동화 그 시스템 저희가 온통 청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런데 저희도 지금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더 구축화해서 청년분들 체감도를 높이게끔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논의는 되고 있어요. 22일 날 청년 대책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패널분들 중에 소통 관련된 느낌인 것 같은데 조금 더 띄워주실 분 계실까요? 또 소통이면 제 생각에는 김지선 선생님께서 워낙 청년분들과 소통을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대본에 없는데요. 네. 네, 저는 오늘 주거로 나왔는데 네, 참여와 소통을 또 담당하게 됐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발제할 김지선이라고 하고 저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이제 전국에 있는 여러 청년 참여 기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서울에서 좀 활동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성북구에 이제 지역사회 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제안 너무 좋으실 것 같고 혹시 참여 기구 들어보셨나요? 아, 활동도 하시나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미 많은 제안 해주시고 계셔서 또 그 제안들 여기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에 이제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나 활동하시는 곳에 참여기구가 이름이 좀 다양하긴 한데 다양한 종류의 참여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정책 제안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확인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참여기구에서 다들 이제 퇴근하고 저녁에 또 주말에 시간 내서 나오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공무원분들 오셨는데 사실은 청년분들이 이제 용기 내서 또 시간 내서 에너지 내서 제안한 정책들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원을 많이 투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번 질문은 저희 주제 1세션과 같이 일자리, 창업, 진로 탐색 중심으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뒷줄 파란색 남방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님 의견과 좀 다르게 저 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현재 너무 고용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기회가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기성세대들이 그 일하던 시대와 다르게 저희 세대는 지금 산업이 양극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그다음에 금융, 다른 산업들, AI 같은 많은 산업들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별에 대한 그 고용 정책의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용의 유연화가 많이 되어서 그 유연화된 기회가 청년들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대기업들에게는 좀 더 유연하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지 저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기업에 좀 더 일자리를 유연하게 주었으면 좋겠다. 기업과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 오신 그냥 참석자분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관련해서 혹시 덧붙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가운데 남방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대기업 이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청년 팀장입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광화문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전 이제 고향이 그립고 지역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금 저희 팀에는 저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번 팀원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관리자가 돼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뽑아요. 직원들도 많이 뽑고 청년들도 많이 취업시키고 하는데 지역에는 그 인력들이 많이 안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9년 전 신입사원 때 저희 이제 그 광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10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도 지역으로 배치를 받는 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내려온 그 청년들마저도 수도권으로 다 떠나고 있고 저 역시도 지역에서 지역 기반에서 살고 싶어서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근 광역 지자체랑 이제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수도권으로 발령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첫 번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창업이나 지역 기업 육성도 좋지만 대기업이 본부와 지방의 본부와 지점을 준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청년들을 많이 뽑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확립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지금 국책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몇천억 조단위 이제 국책 사업을 이제 비에타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이 대기업을 위한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고 R&D를 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건 맞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R&D도 하면서 뭔가 기업의 그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지역 기업도 육성하고 그 지역 기업이 커야지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기업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역 기업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혹시 장관님들 중에 계속 마이크 넘겨드려서 죄송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님 혹시 한 번 더 답변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청년은 같이 맞물려 있고 결국 지역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지역 소멸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친구들과 또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흔히 말해서 남방 한계선이 지금 평택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밑으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기업에서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다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라고 해야 될까? 아까 저기 젊은 목수님 말씀했듯이 예를 들면 청년들 중에서도 건설업 현장 멋있게 생각하는 청년들 많은데 그 친구들을 앙케이트를 해보면 뭘 해줬으면 내가 건설 현장에 왜냐하면 지역에 중요한 일자리 중에는 건설업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역 광급공사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면 첫 번째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깨끗한 화장실. 네. 그리고 두 번째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거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구나. 상식이 통하는 일터. 그래서 임금 체불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없고 그다음에 안전한 일터 만드는 것이 지역에서부터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3학년 2학기라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2학기 되면 실습 나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젊은 친구들이 실습 나가서 꼭 벌 받는 것 같았다. 돈 준다고 너무 많은 걸 시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농림부 장관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산단에 10월 1일부터는 1,000원의 아침밥
이런 것도 제공하고 문화단체하고 해가지고 공단도 조금 뭐라 할까요? 예술적인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션 네. 네, 기성세대로서 저도 죄송한데 오늘 사과를 굉장히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사과드리고 마이크 네,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우리 목수님 예. 몇 년 됐다고? 9년? 아, 저는 지금 23살이고요. 네. 19살부터 했다는데? 아니요, 저는 21살부터 방충망 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직에 뛰어들고 그리고 22살 겨울부터 목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전 지금 1년 남짓 안 됐습니다.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사실 목수라는 직업이 좋은 팀에 들어가고 어디 뭐 건설사 쪽에 있는 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상 좋은 팀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가는 건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를 알리고 방충망을 사업을 한다 이런 현장직을 하는 여성이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저를 고용했던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팀에 들어가기라는 거의 어려워요. 원래. 저희 건설로 가면 예. 10장? 예, 10장이요. 10장이라고 이렇게 한 팀 대장이 되는. 아, 예. 보통 반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 예. 그건 다르고 반장이라고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예, 예. 일거리는 충분히 들어와요. 일거리가 사실 건설 쪽 이제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이라서 저희가 재작년이나 작년 대비해 보면 사실 방충망도 그렇고 목공도 그렇고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솔직히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는 있어요. 네. 건설업에 연동돼 있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와는 좀 다른 목수 아닌가 싶었는데. 네, 저는 인테리어 목수로서 뭔가 가벽을 세우거나 뭐 분리를 하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이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분 정도만 질문이 아니고 일자리 관련된 방향을 주실 분 짧게 한 분 정도 1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중간에 여성분. 네, 중간에 네. 정장 입은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약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태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정적인 직장인 초등교사를 그만두고 기후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혜원입니다. 이제 기후 문제에 전념하게 된 건 사실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부를 구조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상청 한국은행은 1.5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GDP가 20% 정도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질문은 그리고 제안은 정부 차원의 친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 미래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인데요. WHO에서 공식 인정한 바와 같이 기후 우울, 불안, 나아가 탄소 배출을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편 석탄 화력 발전소에 입사를 했다가 탄소 다배출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청년 친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배터리 시장은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큐셀 같은 태양광 기업이 국내에 철수하고 있고 풍력을 하는 기업도 얼마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마저도 국내 투자보다는 미국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정부가 강력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 기업들이 기후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라 탄소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정부 투자가 수반된다면 기후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책 제안에 조금 넣어들고 싶고요. 또 야외 노동자들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폭염 이런 것들로 배달 노동자, 야외 플랫폼 노동자들이 또 되게 위험을 이제 감수를 하고 어려운 또 노동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기후 일자리 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안전 장치는 지금 많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관련된 일자리도 잘 전달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 제가 하나 의견 삼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에 우리의 정말로 엄청난 기회, 일자리를 포함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부 내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당장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특히 산업체제 전환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이제 잃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뭐 재교육을 하고 또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 그것도 더 빨리. 그럼 일자리를 잃겠죠. 지역 경제가 당장은 나빠지겠죠. 이게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저항을 불러오죠. 근데 결국 정치라고 하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데, 결국 이런 필요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좀 굶어야 되잖아, 그죠? 먹는 걸 줄이는 게 살 빼는 제일 첩경 아닌가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우리의 제 최대의 걱정입니다. 더 나은 상황을 위해서 더 작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물론 여긴 또 약간 정치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공격이 있죠. 공격과 선동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작은 고통을 이제 침소봉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분 말씀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걸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때 과연 수용성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한번 견딜 수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견딜 수 있다. 아무래도 견디기 어렵다. 더 많죠. 이게 물론 우리 여기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사실은 긍정적 답이 훨씬 더 많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네, 관련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주제 세션 2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고,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동반자로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애쓰는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청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김지선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지선입니다. 네. 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그 독립을 하셨거나 독립을 원하시는 청년분들 혹시 손을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다 독립을 하셨군요. 네. 저는 말투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학업이랑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지금은 주거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주거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왼쪽 사진은 보시는 분들 왼쪽 사진은 제 20살 첫집 반지하 원룸이에요. 곰팡이 때문에 겨우 딱 6개월 살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5년이 지난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는 집입니다. 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지났는데 사실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매일매일 현장을 나가면서 좀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의식주라고 해서 이제 식품이랑 함께 주거는 사실은 그 인간의 생활의 필수 요소인데 식품은 안전 인증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것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신고처도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집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잠드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곳인데도 사실은 전혀 이제 이런 기준들이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택이 거주하기 안전한지 또 주택이 적정한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장치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집값을 그 주거비를 내고 그렇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 시민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청년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독립한 청년들 10명 중에 8명이 세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 집 그리고 굉장히 높은 주거비 부담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고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심지어 전세 사기 위험까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주거가 다뤄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사실은 세입자의 고충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지, 아파트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 말을 써서 사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이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분들이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든지 또 어떤 주택을 선택하든지 적어도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 속에서 나의 이제 고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공간이 이제 집이어야 되는데 집이 사실 문제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들도 다 봤었는데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 감독관 이런 제도들이 제안이 됐고 실제 도입도 됐어요. 근데 5년 동안 전혀 시행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게 행정에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되게 기존의 관행을 깨시려고 대통령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거 영역에서 좀 실현이 잘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도 지금 서울 올라온 지 이제 4, 5년 됐는데요. 처음 올라올 때 5평짜리 그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년 보통 재계약이다 보니까 다음번엔 진짜 한 10평짜리로 가고 싶다 했는데 또 5평짜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데 아마 많은 청년분들 독립하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지역 이곳저곳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데 혹시 이따가 이제 패널분들이랑 같이 더 토론자분들이랑 얘기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들여다보는 사회복지를 위해 분투하는 박유빈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사진을 저런 걸 가져와가지고 얼른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았는데요. 결혼 이제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는 신혼부부이자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유빈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일을 잠깐 쉬고 있는 동안 결혼 준비를 하게 돼서 SH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결혼을 결심할 때쯤이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에는 그 소득 분위기가 매우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막상 이렇게 안정적인 공공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조금 더 정부에서 이미 힘써주고 계시지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출생 문제가 언급된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비정규직이 되어 보니 비정규직은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육아휴직을 대체로 인력을 받기도 어렵고 제가 임신한 상태로 다음 정규직으로의 이직을 도전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일자리의 형태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지만 이 정책들을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청년의 일자리 형태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들이 이런 정책과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근로자들에게 수용해 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얼마나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의 돌봄 정책이 그런 부부가 노동 시간을 보장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의 수 자체를 늘려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아이가 가족이 또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좀 정책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지금 사교육 열기가 정말 뜨겁죠. 그래서 그런 사교육 때문에도 그 돈을 지불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이 사교육과 조기 교육의 열기보다는 좀 가정 안에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자라야 본인이 커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릴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 후 특히 여성은 더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쉽고 남성은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영천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정지홍 두레반 사람들 반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농 11년 차 경북 영천 화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이자 두레반 사람들의 반장 정지홍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7년을 살다가 기농 온 지 이제 11년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지점과 또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대도시로 떠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여기 올라오셨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사라지면 지역 고유의 지역성이 약간 트렌드에 묻히고 더 나아가 시골 마을부터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핵개인 시대이지만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친구들이 서로 옆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레반 사람들은 10명 정도의 작은 공동체를 시작해 가입 절차나 형식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축제, 노포기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